뉴스N이슈 2부 시작합니다. 청와대 KTNG 사장 교체 압력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신 전 사무관이 지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신림동에 있는 신 씨의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이곳에서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부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신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인 이익과 공명심을 위해서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원 사업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값 등록금 이슈에 대해서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인의 퇴출 공작을 벌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은 재판을 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 탓이라는 일부 시각은 일축했습니다. 안 처장의 말 들어보시죠.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또 기쁠 때입니다.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법원장님 입장이랑 다른 의견이신 건가요? 대법원장님과 그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님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또 경청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22년부터 초등학교 수학, 과학, 사회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체제로 발행됩니다. 오늘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과학, 사회교과서를 검정화한 뒤 이후 5, 6학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와 예체능 계열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만에 반등하면서 긍정평가가 다시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47.9%, 부정평가는 2.9%포인트 내린 46.8%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석이 국회에 출석한 지난달 31일 부정평가가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오전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소환 장면 함께 보시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혐의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30살 박모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만큼 수사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거지 등 관련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오전 의료계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의협과 신경정신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지주회사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주 NSC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넥슨 지주회사 매각 추진 보도가 나오자 서든어택을 개발한 넥슨 DT 등 넥슨 계열사들 주가가 장 초반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일철 주금 옛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신일철 주금 측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신일철 주금 측이 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고 일본 정부와 상담을 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 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제1회 바른 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의 고통 속에서도 제일조선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병중에 있는 김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어서 상금도 기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복동님께서는 평소 평화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후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1조선학교에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살신 성인 정신에 바탕한 사회공헌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1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이 상표와 부상을 드립니다. 오, 우리 할머니. 오, 감사합니다, 할머니. 쌍년부로 조선회사를 위해서 잠시만. 정말. 12시 필요 없어요. 네. 우윤건 대사는 한 번도 입건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건으로. 자꾸 박근혜 검찰에서 봐줬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표방합니까?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이걸 넣지 말고 그냥 사실 무엇으로 정리가 된 건데요. 아니 당시에 우리 최정엽 씨가 인정수석까지 했어요. 우리 저 박근혜 정부 때.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칼질로 유능한 검사의 그 양반이 그 중수부장이 이렇게 결론을 낸 사람을 무슨 조국 수석이 수사권 없는 사람이 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끝난 거야 이거. 왜 결국 조사받는데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그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 정부가 다 청산하고 있잖아요. 정말 좀 억지를 부려도 말이죠. 회의 진행하는데 너무합니다, 진짜. 이 위원장님 억지라니요. 억지 아닙니까? 왜 이게 아니 판사라고 제가 마음고사 청산하고 그렇게 청산하잖아요. 이 정부가. 자, 이만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그만하세요.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질이나. 아이 정말. 거천! 제가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뭐야 저질러!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텔레비에 보여요.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영교 의원한테 지금 저지른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사과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텔레비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저 발언은 인식 공격입니다. 그만하세요. 저 발언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시 반에 발언은 맞아. 인식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만하다는 말도 못해.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대답하는데 했다고. 태훈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었잖아요. 대답 안 하는 게 오만한 거지. 그 말도 못합니까? 입을 막을까요? 제가 입을 막으세요. 밖으로 막을까요? 예, 막으세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이게? 아니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원내 순서가 가만히 있다가 한 방씩 해야 돼.
자, 여당 의원들 명심하세요. 우리도 그러다가 아픈 일을 겪었어. 우리도 그러다가 아픈 일을 겪었어. 어? 이거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진짜. 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오래 못 갈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진짜. 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정양섭 의원답게 좀 해, 좀. 정양섭 의원답게 좀 해, 좀. 그럼 내가 뭐야? 나다운 게 뭔데?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뭘 좋게 이야기를 해? 8일째 이어졌던 한파가 오늘 낮부터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와 미세먼지 전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꽤 춥던데요. 몇 도까지 내려간 겁니까? 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벌써 8일째인데요. 철원 김화읍 기온이 영하 19.4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6도, 서울 영하 8.4도, 대구 영하 3.3도, 광주 영하 3.5도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밑돌았습니다. 네. 자,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한파특보도 다 해제가 됐습니까? 네, 오늘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파특보는 일부 해제된 상황입니다. 낮 동안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서울과 파주 낮 기온이 영상 2도, 또 대구가 5도, 광주 영상 7도 등으로 아침보다 10도 가까이 오르겠고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던 철원 지역도 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설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하면서 이달 상순까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추위는 누그러져서 반가운데 오늘부터는 미세먼지에 다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위가 물러나기가 무섭게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보통 수준이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경기와 충북 또 전북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국내 오염물질의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더해지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또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하면서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커 노약자와 어린이 또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주말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미 양국 정상에 각각 친서를 보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할 가능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 강요회의 자리,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를 흔들어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훌륭한 친서라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that.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이어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라면서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But we've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전날 트위터로 자신도 만남을 고대한다며 김 위원장 신년사에 화답한 뒤 연일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다만 친서를 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서두를 것이 없다는 속도 조절론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면 아시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며 북미 대화 진전이 없다는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친서 외교를 통해 새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 김 위원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호응한 모양새입니다. 2차 회담의 공감대를 확인한 북미 두 정상이 조만간 다시 만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교착 국면에 이른바 톱다운식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응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 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정체된 북미 관계 타개를 위해서 한국
한국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을 포기한 김 위원장과 누가 상대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관련 의혹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는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을 소환합니다. 핵심 참고인 신분입니다. 대검 감찰 조사 외에 김 수사관이 검찰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전화로 출석 요청 연락이 왔다며 김 수사관이 오늘 오후 1시 반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해왔던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자세히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첩보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업무였다고 주장해온 만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첩보를 생산한 경위는 물론 윗선 어디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을 불러 평소 업무 체계와 보고 방식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해 보고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도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하고 김 수사관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수사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전직 당협위원장인 점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사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이라면서 보훈 대상자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이 지난해 7월 보훈 대상자 신청을 했다며 소대장 근무 시절 전방에서 고엽제 살포 임무를 수행한 것 때문에 암 투병 중인 것이 확인돼 11월 상위 5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정수장학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한 지가 오래된 데다가 국정감사 때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소유 문제 등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일보사 주식 100%를 가진 정수장학회가 NBC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 방송법 위반이지만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게 된 시점이 문제가 되는 방송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문제 삼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실태에 이어서 오늘은 국립묘지 밖에 흩어져 있는 (3.1운동) 유공자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YTN이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3.1운동) 유공자들의 묘소를 찾아봤는데요.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 묘가 80%가 넘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져가는 (3.1운동) 유공자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용두리에 있는 한 야산.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따라 10분가량 걸으면 언덕 중간쯤에 묘소가 나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통의 선상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곳은 3.1운동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의 친오빠가 잠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유우석, 동생 유관순과 함께 1919년 4월 천안 아운의 장터 독립만세 운동을 주동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와 아버지 묘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의 총검에 맞아 현장에서 순국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국 가족인데 찾는 사람은 거의 후손뿐, 동네 주민도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안 오는 편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거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3.1절 때면 가끔 이렇게 전화로다가 이제 뭐 물어보고 그래요, 기자들이 서울서. 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1운동 독립유공자의 묘소가 있습니다. 박준승 선생,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기념일 때 자치단체가 돕지만 후손도 나이가 많아서 사실상 관리를 못합니다. 이 나이도 먹을 만큼 이제 먹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세요. 72세다 되고 1999년도인가 그때 뇌경색 맞았어요. 가지고 여기서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국가보훈처 자료를 토대로 국내 3.1운동 유공자 묘소를 추적해봤습니다. 전체 유공자는 4,780여 명, 이 중 대다수인 3,463명이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묘소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619명, 1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주소가 아예 없거나 일부만 적혀 있든지 아예 틀린 주소였습니다. 82%는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손들이 이제 주소를 모를 수도 있어요. 보훈처에서는 뭔가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 좀 들기도. 같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거기를 알아내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시간상 그렇게 또 방문을 같이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립묘지 외부에 위치한 3.1운동 유공자의 묘소, 이른바 산재묘소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유공자 가운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묘소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상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로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임실군과 화성시, 홍성군, 당진시 순이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전체 28명 가운데 36%인 10명이 이장이나 묘지를 단장해주길 원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밖에 있는 유공자 묘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건 2015년 3월, 4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지금껏 수집된 실태조사 자료는 여전히 채워야 할 빈칸이 가득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죽으면 믿어주겠죠. 이런 유서를 남기고 지금 잠적을 한 상황이라서요. 이런 소식이 전해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많이 되죠. 어떤 경우라도 이게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지켜야 될 가치라고 보고요. 우리 신재민 전 사무관도 본인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것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런 사태도 보면은 촛불 민주주의 이후에 대한민국이 다원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저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뭐 모든 그 공무원들은
그냥 지시하고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런 이제 분위기는 바뀐 예.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유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힘들다, 행복해라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고요. 기재부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이제 그 고파스라고 고대 예.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면 네. 사실 그 글 내용을 얼마나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일단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그 내용만 가지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주장을 믿지 않는 그런 사회적 네. 분위기라든가 또 정부에서 그걸 계속 반박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인데 그걸 왜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도 좀 토로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도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경찰이 지금 동선을 추적하고 예. 있지만 지금 만약에 언론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본인이 만약에 뭐 그런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뭐 언론이든 아니면 앞으로 뭐 국회 차원이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않아도 네. 된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아와서 지금까지처럼 주장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신재민 전 사무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었고요. 이 자리에서 통화를 한 청와대 비서관 실명까지 밝혔었는데요. 기재부도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89점) 사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 채무 비율이 먼저 결정이 됐고 그 채무 비율에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증거를 더 대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누가 들었다가 아니라 제 옆에서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이요, 국장님이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숫자 부족함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과 기재부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 신재민 사무관 주장은 김동연 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4번이나 보고에 참여했다고 하고 자기가 네. 담당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안다고 지금 이제 신재민 전 그 사무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수가 굉장히 초과된 상태에서 네. 이런 적자 국채를 과연 발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논의가 있었었고,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었는데 예. 벼랑간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부분이 자기는 압박하는 것 같은 그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예.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채 발행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얘기하는 전혀 압박의 의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이것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이 일단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렵죠. 있는지 굉장히 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국가 채무의 비율을 높이느냐 낮이느냐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건 나라 빚을
전체 우리나라 GDP로 나눈 숫자를 네. 얘기를 하는데 통상 한 우리나라는 40% 미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정권이 끝날 때쯤에 그 비율이 굉장히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판단이 처음보다 부채 비율이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채 비율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두고 아마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네.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그 기재부 속에서는 여하튼 세수가 초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그 채무를 발행을 하게 되면 약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국고로 손실되는 것이다. 라서 이제 반대했다는 것이 지금 예. 신 전 사무관의 그 주된 내용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수가 추가됐는데 많이 거치는데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발행을 하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개인도 내년에 쓸 돈이 많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 뭐 한도도 늘리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논의 과정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고요. 또 걷어내야 될 부분들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 비서관이 국채 발행을 조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비정상적인 절차인가? 그거는 예.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과도하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국가 채무를 늘리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국가 채무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에서 가장 이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재임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부채 비율을 일부러 높이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일종의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건 어떤 정권의 비윤리적인 측면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신재민-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하자면 적자 국채를 발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뭔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정했다 이렇게 된다면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부러 예. 박근혜 뭐 정권의 어떤 그 실적을 나쁘게 만들기 네, 위해서의 목적이든 이런 방식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권 차원의 굉장히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나머지 부분에서 사무관이 생각할 때 청와대와 뭐 누군가가 뭐 차관이든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 자체가 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의 어떤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그게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 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처음에 그 반응을 기재부 3년 차인 신참이 뭘 알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잘못된 접근이었었던 거예요. 기재부의 첫 해명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청와대와 예를 들어 기재부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적 조율이라는 것을 한다. 그 정책적 조율 과정 속에서 나온 일이라고 했었으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 마치 폭로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뭐 과거에도 보면 처음에는 뭐 미꾸라지 얘기도 나왔다가 지금 신참 얘기도 나왔다. 이게 초기 대응 부분 속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꾸만 기재부에서 이런 반응하지 말고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영한 그 제2 지금 국무조정실 2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서 당시에는 상세하게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이 상황에 지금은, 대해서 예.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도 납득을 하는 것이지. 예. 지금 그분이 빠져 있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태우 전 수사관 얘기도 보면은 당시에
처음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계속 발표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나오고 지금도 거기 운영위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진솔되게 국민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진상을 규명할 거 규명하는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보는 거죠. 차영환 전 비서관 오늘 뭐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도 참석을 했던데 지금 뭐 차영환 전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의 뭐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기재부 해명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재부 첫 해명이 이제 사실과 다르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의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하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뭐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요거 하나로만 지금 고발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닌데 비밀 누설로 고발했다. 이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예를 들면 언론이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거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을 때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해서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있었던 게 국가가 과연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고발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똑같은 논란이 또 뒤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뭐 고발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자기가 공무상 취득했던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뭐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밖에 좀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 정부가 참 곤혹스러운 거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익 제보자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한 또다시 많이 나오는 이런 개인적 일탈로 보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여당의 반응은 뭐였었냐면 이런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얘기를 뭐냐면 문제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게 공익 제보자냐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냥 공무 기밀 누설죄로 이렇게 그 고발을 할 경우에 지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냐 사실이 아니라면 라는 전제를 달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때는 현재 집권 여당이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자신에 대해 불리하게 나올 때는 그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실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모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무관은 이 부분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차원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었을 때 결국 판단은 누가 보느냐. 문제는 공무원의 기밀 누설과 관련돼서는 법에 의해서는 그 기밀이 국가 운영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국익에 굉장히 손실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번 건은 그거 많은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비밀 누설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그 판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공익 제보자가 어디까지나 이 기준도 사실 조금 모호하고 직무상 비밀 누설도 어디까지 허용이 되느냐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도 뭐 이렇게 법원으로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온로비 사건 때 1999년도에 있었죠. 그때 김태종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내사를 벌였던 그 문건을 바깥으로 유출을 해서 신동아 측에 신동아 그룹 측에 제시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게 비밀이 그 자체의 비밀의 어떤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비밀이 유출이 됐을 때 국가의 어떤 심각한
기능에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예.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것이지 직무상 뭔가를 취득했던 비밀 자체를 누설했다고 하는 게 곧 공무상 비밀 누설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비밀의 경중이라든가 비밀 자체가 국가나 국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비밀이라고, 기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도 이 국가 기능에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법원 판단을 구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하겠네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앞서 이제 교수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 반응을 내놨을 때 이른바 일개 사무관이 뭘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반응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4번이나 들어갔었다. 내 앞에서 청와대 비서관하고 통화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럼 누구 얘기를 국민들이 더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재부가 오히려 전 사무관의 얘기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재부 사무관이 국채 발행에 있어서 본인이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느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오고 갔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기재부나 아니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일 텐데 검찰 고발을 먼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타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재부가 첫 해명을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 두 분 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좀 야당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의 양심 선언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카더라 뉴스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의 반응 들어보시죠.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최대의 양심 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분이 다른 개인적을 위해서 그 잘 나가던 공직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이며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인권 침해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런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일 때 공익 제보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아니죠. 나름대로 폭로하는 유튜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스스로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더 이상 기재위에 소집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치 공막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재위 소집을 또 요구하고 정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네네. 저는 제2의 운영위 사태를 또 한 번 겪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뭐 여야의 입장을 다 들어보셨는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나라살림 조작 사건 진상조사단까지 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정조사도 하고 안 되면 특검까지 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당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 국회 운영위에 대한 평가를 해보라면은 굉장히 선방했다. 그 진실이 많이 밝혀졌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두려운가요? 이런 상황도 보면은 빨리 즉각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 열자. 오히려 여당 쪽에서 예. 그러고 나서 진실을 밝히자. 그 판단은 국민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수순이 맞는 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온로비 사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거 국정조사까지 간 거예요. 국정조사까지 갔는데 나온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돌아가신 앙드레 킴의 본명만 나왔고 예. 연정이라는 그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이 왼손에다가 모피를 달았느냐 오른손에다가 그러한 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어떤 이러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언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요. 예.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한번 이것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판단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질질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좀 우리 집권당이 올해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정쟁을 위한 상임위는 소집 여기에는 이제 합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렇게 수세적으로 모든 걸 대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 건하고 이 건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터졌을 때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나와라 언론에 나와서 뭐 자유한국당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첩보 동향 보고 그냥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마치 엄청난 민간인 사찰처럼 만들지 말라.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그 배경에는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밝히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주장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나왔잖아요. 예. 본인 스스로가 나왔고 자기의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아무것도 없는 일인 것처럼 그냥 사무관 한 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주장이 판단 착오라 하더라도 훨씬 더 근거가 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국채 발행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라 살림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를 회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화 이후에 최고의 양심선언이다 이렇게까지 지켜 세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양심선언에 대해서 이 사실 유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들은 밟아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 비위 혐의로 시작된 김태우 수사관 건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 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네. 여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지금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런데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에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 잠시 뒤 1시 반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검찰에서 이제 감찰은 받았는데요. 검찰 조사에 응하는 건 이번 처음인 거죠? 그 동부지검에 이제 출구한 그 대표적인 거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관련돼서 고발을 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핵심 쟁점은 두 가지죠. 하나는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보고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은 이러한 일탈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에서는 어떠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결국은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하나씩 이제 결국은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는 수순을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김관영 우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일단 검찰 조사 결과를 보겠다. 그러나 공정성이 만약에 훼손되면 그때는 특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와 지난번에 우리 YTN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쪼개기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동부지검에 있고 하나는 이제 수원지검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변호를 맡아왔던 석동희 변호사요. 오늘 출석을 해야 되는데 어제 사임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럽니다. 그 이후부터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부산 쪽에 당협위원장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돼 있는 자료가 넘어간 게 변호인 측에서 넘겨준 것 아니냐라고 이런 하는 의혹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나왔었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본인이 거기에 변호인으로 계속 있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그동안에 폭로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을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럴 것 같았으면은 애초에 변호인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금 자료들이 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그랬을까 하는 점은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석동희 변호사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 고소고발건 검찰 수사 상황을 조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1인 방송 알릴레오에 구독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흥행무리를 하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와의 맞대결이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새해 프로젝트 알릴레오가 내일 문을 엽니다.
팟캐스트 겸 유튜브 방송인데 아직 예고 영상만 공개됐을 뿐이지만 벌써 구독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유튜브 TV 홍카콜라를 시작한 뒤 한 달여 만에 18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는데요.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불리는 두 사람, 유튜브 대전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까요? 네, 어제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예고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대해서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첫 방송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출연한다는데요. 첫 방을 앞둔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방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네, 이에 맞서는 TV 홍카콜라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배현진 전 한국당 비대위 대변인도 대변인직을 그만둔 뒤에 제작자로 본격 합류했는데요. 지난 12월 31일 실시간 방송에서는 동시 접속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미 사장이 한번 노래하세요. 그러면 시청자 2만 명 돌파하면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예. 뭔가 지금 들어왔다가 엎어서 쓰고 가는 느낌인데. 예. 네, 이렇게 기세등등한 홍 전 대표도 유 이사장을 견제하는 걸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도발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유튜브 현장에 뛰어들어오시면 재미있는 공방경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네,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예고편에 지금 4만 명, TV 홍카콜라는 한 달 됐는데 18만 명 지금 구독자가 모인 상황인데 누구 이슈이 더 셀까요? 구독자 숫자보다는 실은 네.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회수가 더 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예. 그래도 하여튼 뭐 4만 명이라는 예. 거는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다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겁니다. 네. 한쪽이 올라가면 그래? 우리도 올라가 이렇게 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이 두 유튜브가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예.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게 두 사람이 대권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인 대권과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대권과 전혀 있다.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의사와는 얘기를 상관없이. 하면은 그러면 예. 그건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저 두 사람이 아마도 다음 대선에 혹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마니아층들이 적극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저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외연성을 갖고 네. 있느냐라는 문제는 아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유시민 작가는 뭐라 그랬냐면 사실에 의거 합리적 추론으로 삶과 정책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에 팩트에 입각해서 네.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다만 이거를 띄우기 전에 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시민 뭡니까? 작가가 예. 결정적인 실수한 게 자기는 어영 지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죠. 그거는 굉장히 실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예. 잘못하다 보면 저거 어영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불필요한 말을 처음 시작부터 했군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저 가짜 뉴스화에 있어서의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정말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추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 단순한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이냐라고 하는 좀 긍정적 방향으로 네. 가야지 서로 뭐 난타전을 벌이고 서로 공방만 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식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 두 분께 좀 꼭 말씀을 전달하고 그분을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달라 네네. 이런 조언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두 정치인의 유튜브 이 방송에 굉장한 관심을 국민들이 보이는 거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권에 가까이 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쨌든요.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권하고 야권을 대표하는 가장 스타성 있는 사람 2명이 나와서 예.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방송이라는 게 그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자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방송과는 다르게 네. 어떤 지지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작업보다는
자기를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을 찾던 방황하는 어떤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일종의 여론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여권 쪽에서 볼 때는 유튜브 안에서는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일종의 이제 수면 아래에서 흐르는 여론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뭐랄까 반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뭐 현 여권을 내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네. 그 여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좀 하겠다고 하는 네. 것을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의 입담이 뭐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또 이어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앤 이슈 2부였습니다. 잠시 뒤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